근본도 없는 꽃집 딸려니 어디서 감히 친정애미를 불러들여. 저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을 방송에까지 나오는 한과 명인 집안으로 시집 보낸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날도 딸이 좋아하는 호박죽을 쑤어들고 딸네 집을 찾았다가 아끼던 모자를 신발장에 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모자를 가지러 다시 조용히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딸의 찢어지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들어선 거실 한복판에서는 그토록 우아하던 사돈이 제 딸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어요. 더 소름 끼쳤던 것은 바로 그 옆에서 이어폰을 낀 채 태연히 화면만 들여다보던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20회를 꽃만 만지며 곱게 살아온 이 어미가 과연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말순, 올해 58입니다. 손에 흙 묻히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억척스럽다는 소리 들어가며 살아온 여자예요. 남편은 일찍 하늘로 보냈고 이 세상에 피부치라곤 딸 지연이 하나뿐입니다. 그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온 세월이 돌아보면 어느새 20년입니다. 저는 이 번화가에서 20년째 작은 화원을 지켜왔습니다. 홀로 딸 지연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셔터를 올리며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백합과 장미를 커다란 양동이에 꽂아두면 좁은 가게 안이 금세 진한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향기가 저에게는 20년 세월의 훈장 같은 것이었어요. 손끝이 물러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이 악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김이 서릴 때까지 물을 주고 나면 저는 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벽에 걸린 작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말순이 자네, 저 사람이 자네 사돈 맞지? 며느리 잘 봤다고 방송까지 나오네. 화면 속에는 사돈 어른이신 한과 명인 최명희 여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곱게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지연이가 시집을 잘 가서 이제 사모님 소리 듣게 생겼다며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한 마음이 차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연이가 시집간 명희당은 3대째 내려오는 지역의 전통항과 기업이었습니다. 사위 민우는 훤칠한 키의 기획이사라는 번듯한 직함까지 달고 있었으니 겉보기에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어른은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얼마나 교양 있게 웃으셨는지 저는 그저 우리 딸이 좋은 집에 안착했다고만 믿었습니다. 딸을 그런 집에 보낸 것이 저는 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정에 잠시 들르는 딸의 낯빛과 몸짓에서 자꾸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집살이가 고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어요. 가장 먼저 눈에 걸린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린 지경인데도 지연이는 목 끝까지 단추를 꽉 채운 답답한 긴 소매 블라우스만 고집했습니다. 이마와 콧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면서도 소매 한 번 걷지 않는 딸을 보며 저는 더위를 유난히 타던 아이가 왜 저러나 싶어
자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채질을 해주어도 지연이는 괜찮다며 오히려 옷깃을 더 여몄어요. 그날도 저는 화원 한쪽에서 시든 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원예용 가위로 줄기를 자르다가 무심코 철컥 소리를 크게 냈을 뿐인데 등 뒤에 있던 지연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리는 그 방어적인 자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아니, 가위 소리에 뭘 그렇게 놀라니? 어디 아파? 지연이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딸의 눈빛은 무언가에 매일 쫓기는 겁먹은 초식동물의 그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애써 못 본 척했지만 가슴 밑바닥이 서늘하게 젖어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우는 장모인 제 앞에서도 시종일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밥술을 뜨다 말고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 답장을 보내느라 저와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다 큰 사내가 제 어미 문자 한 통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는 꼴이라니 사위의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저는 영 마뜩잖았습니다.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옛날처럼 딸에게 꽃꽂이라도 해보라며 싱싱한 꽃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늘 제 일을 거들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이는 꽃을 받아들기는커녕 서글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흙이나 벌레 떨어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셔서요. 엄마, 나 이제 이런 거 못해요. 꽃을 마다하는 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꽃을 만지던 그 여린 손끝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낯설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찻잔을 드는데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가면서 손목과 목덜미에 언뜻 붉은 멍 자국이 비쳤습니다. 제가 놀라 붙잡고 물으니 지연이는 고데기에 대었다느니 모기에 심하게 물렸다느니 하며 황급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어설픈 핑계였지만 딸이 하도 손사래를 치는 통에 저는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붉은 자국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설쳤어요. 사실 이상한 낌새는 그 전부터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틀이 멀다 하고 화원에 들러 수다를 떨던 아이였는데 결혼한 뒤로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어요.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언제나 목소리를 낮춘 채 시어머니가 부르신다며 제 1분도 안 되어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이웃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지난주 새벽 시장에서 지연이를 보았다며 그 곱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몇 개나 들고 종종 걸음을 치더라고 걱정스레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쥔 물뿌리개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간 지 3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리라 믿었던 제 착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늦은 시각 지연이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딸이 갑자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끊긴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저를 밤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어도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텔레비전 앞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의당이 야심차게 출시한 신제품 꽃송이 한과가 홈쇼핑에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한과의 꽃 모양이 눈에 익어도 너무 익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지연이가 제 화원에 앉아 스케치북에 끄적이던 그 꽃 도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5장의 꽃잎이 살짝 어긋나게 포개진 모양새며 가운데 오목하게 파인 자리에 조청을 채우는 방식까지 그것은 분명 우리 딸이 몇 날 며칠 고심해 만들어낸 그 도안이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명인 최명희가 직접 고안한 대표작이라는 자막이 버젓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난 딸에게 그 디자인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는 대화를 노골적으로 피해버렸습니다. 딸의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때 생기 넘치고 반짝이던 디자이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혼 전 지연이는 밤을 새워가며 꽃 도안을 그려도 피곤한 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손끝에 물감이 잔뜩 묻어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에게 이것 좀 보라고 자랑하던 그 환한 얼굴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0년을 맡아온 화원의 짙은 꽃향기조차 그날따라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한 채 자꾸만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어찌나 작고 야위어 보이던지 저는 밤새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날 이후로 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하염없이 울리다 끊겼고 문자를 보내도 하루가 지나서야 짧게 걱정 말라는 답이 올 뿐이었어요. 나흘째 그렇게 애를 태우고 나니 더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커다란 늙은 호박을 푹 고아 죽을 쑤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적 배앓이를 할 때마다 끓여주던 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그 호박죽이었어요. 보온병에 뜨끈하게 담으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죽 핑계를 대고서라도 딸 얼굴을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끼던 책 넓은 외출용 모자를 눌러 쓰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애꿎은 손수건만 매만졌어요. 사위가 사는 아파트는 번쩍이는 대리석으로 치장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통에 괜히 주눅이 들어 모자챙을 슬쩍 눌러내렸어요. 2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괜스레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딸이 반가워할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부디 제 걱정이 다 부질없는 기우이기를 속으로 몇 번이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기에 다시 한번 길게 눌렀더니 그제야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이 빠끔히 열리고 딸의 얼굴이 나타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연이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오른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두덩까지 퉁퉁 부은 것이, 밤새 운 것이 틀림없었어요. 엄마가 죽을 쑤어왔어. 얼굴이 이게 뭐니? 어디 좀 보자. 제가 문틈으로 손을 뻗자 딸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틈에 저는 반쯤 열린 문을 밀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여름에 남의 집에 들어서며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 예의가 아닌 듯하여 저는 무심코 책 넓은 모자를 벗어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손에 든 보온병도 그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부어오른 뺨을 두 손으로 감싸려 다가섰지요. 하지만 지연이는 기겁하며 제 팔을 붙잡더니 도로 저를 현관 밖으로 떠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어머니 곧 오실 시간이란 말이야. 제발, 제발 엄마 빨리 좀 가. 지연이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저를 쫓아내려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서운함과 울컥하는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저 아이를 어떤 지경으로 몰아넣었기에 친정엄마가 쑤어온 죽 한 그릇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목구멍까지 꾸짖는 말이 차올랐지만 딸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말들이 모두 목 안에서 얼어붙었어요. 딸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애원하며 제 등을 떠미는 통에 저는 미처 손쓸 새도 없이 현관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문이 매정하게 닫히기 직전 저는 다급히 소리쳤어요. 지연아, 신발장에 죽 있으니 따뜻할 때 꼭 챙겨 먹어. 닫히는 문틈으로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던 딸의 겁먹은 눈동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화단을 지나 큰 길로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허전한 정수리를 만지고서야 저는 아끼던 그 모자를 딸네 집 현관 신발장 위에 벗어둔 채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을 챙기려던 마음에 정신이 팔려 벗어둔 모자는 까맣게 잊고 맨머리로 밀려 나왔던 것이지요. 낡았어도 10년 넘게 애지중지 쓰던 모자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신호음만 갈 뿐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모자도 찾고 딸 얼굴도 한 번 더 볼 겸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을, 아니 우리 모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25층에 올라섰습니다. 복도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지연이가 언젠가 급할 때 쓰라며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딸을 놀래주려던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모자만 집어나올 요량이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어락에서 짧은 멜로디가 울리며 잠금이 풀리는 그 찰나 문 안쪽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언가 육중한 것이 바닥에 부딪혀 둔탁하게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위로 겹쳐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그것은 분명 제 딸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소리도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이 한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우아한 명인 행세를 하던 사돈이 거실 한복판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소나기에 움켜쥔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이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토록 온화하게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도끼 어린 눈매와 앙다문 입술이 낯선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근본 없는 꽃집년이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친정 애미를 불러들여. 사돈의 새된 목소리가 거실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미치게 만든 광경이 소파 위에 있었어요. 사위라는 작자가, 제 아내가 제 어미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태블릿으로 예능 영상을 태연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딸의 흐느낌과 뒤엉켜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제 자식이 눈앞에서 짓밟히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무심한 옆모습이 저는 사돈의 손찌검보다 더 소름 끼치고 끔찍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해 넘게 꽃을 만지며 곱게 살아온 강말순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한 마리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어들어 사돈의 소나기에서 딸의 머리채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당황한 사돈이 뒤로 휘청하더니 뻔뻔하게도 되레 목청을 높였습니다. 시어미가 며느리 버릇 좀 가르치겠다는데 친정 애미가 어디서 손을 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꽃병을 집어 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유리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자 그제야 사위가 놀라 이어폰을 빼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자, 장모님 고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려 다가서는 사위의 뺨을 저는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후려친 그 한 대에 지난 세월 딸이 삼킨 눈물의 값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딸을 제 외투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지연아, 가자. 이 구역질 나는 지옥에서 지금 당장 나가자. 엄마랑 같이. 저는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집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돈이 무어라 악을 쓰며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귀에 담지 않았어요. 맨발에 구두를 대충 깨어 신은 채 딸을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품에 안긴 딸의 몸이 종이장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제 외투 자락에는 딸의 눈물과 코피가 뒤섞여 번져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로 뛰어 올라가 사돈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 여자에게 손찌검 몇 대를 돌려준다고 해서 우리 딸이 3년간 당한 그 지옥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감정으로 달려들어 머리채나 잡는 것으로는 저들의 콧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도록 서늘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 우아한 가면을 쓴 여자가 평생 쌓아 올린 그 가짜 명성과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저 무심한 사위의 알량한 안락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 놓겠다고, 우리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되돌려 받아내겠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와 저는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딸을 태웠습니다. 차마 얻어맞아 넋이 나간 딸을 버스에 태울 수는 없었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지연이의 숨죽인 흐느낌, 그리고 제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창에 얼룩덜룩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연신 문질러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딸을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여 주었습니다. 낡은 화원 2층의 좁은 살림집이었지만 딸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했어요. 코피가 말라붙은 자국을 조심조심 닦아내고 피가 튄 블라우스를 벗기려 단추를 하나씩 풀던 그 순간 저는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딸의 등과 팔뚝에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인 시퍼런 멍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노랗게 발해가는 멍 위에 검붉은 멍이 겹겹이 얹혀 있는 것이 하루 이틀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왼쪽 팔뚝 안쪽에는 벌겋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흉터는 대체 뭐니?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달군 프라이팬에 데웠어요. 어머니가 반찬이 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왜 진작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바보같이 왜 혼자 그 세월을 견뎠느냐고 딸의 등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자 지연이도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 내가 입만 뻥긋하면 상우의 힘을 써서 엄마 꽃집을 이 동네에서 아예 망하게 하겠다고, 엄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매일 협박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그 매질을 묵묵히 견뎌낸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지키겠다고 어린 것이 홀로 그 지옥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명의당의 그 잘나가는 신제품 꽃송이 한과의 디자인과 반죽 배합까지 모두 자기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낸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돈은 며느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그것을 통째로 가로채 마치 제가 평생 갈고 닦은 비법인 양방송에 나가 명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딸의 재능도 젊음도 자존심도 모조리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뜨겁던 슬픔과 분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은 어느새 마르고 머릿속은 얼음처럼 맑고 서늘해졌어요. 손끝의 떨림도 어느 순간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돈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무식한 꽃집 안악의 바라길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미친 여자라는 빌미만 쥐어줄 테지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는 대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기로요. 20년을 흙과 가위를 만지며 살아온 이 손으로 이번에는 저들의 뿌리를 캐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딸을 데리고 집 근처 큰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에 예약까지 있어야 한다기에 우선 예약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동네 병원부터 간 것이지요.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가 온몸의 상처를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기고 상세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젊은 의사는 딸의 흉터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잠시 저와 눈을 맞추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흉터를 드러내던 딸의 손이 부끄러움에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며칠 뒤에는 미리 예약을 잡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도 딸을 데려갔습니다. 오랜 학대로 얻은 마음의 병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몸의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엄연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진료실을 나서는 딸의 등을 쓸어주며 저는 이 아이를 반드시 온전히 되살려내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딸이 겁에 질려 지워버렸던 휴대전화 속 기록들을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사돈이 딸에게 퍼부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의 하소연에 그저 알겠으니 조용히 하라며 방관한 대화 내역도 빠짐없이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딸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저장 공간에서 저는 뜻밖의 사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남편을 의심하여 그가 잠든 사이 몰래 찍어둔 지갑 속 영수증과 결제 알림 화면들이었어요. 딸도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소리 없이 제 살길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던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위는 제 아내가 집에서 매를 맞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다른 여자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수백만 원씩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짜와 시각까지 또렷이 찍힌 그 결제 내역들이 저에게는 차라리 하늘이 내려준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 감정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을 무너뜨릴 소중한 칼이 될 테니까요. 저는 수소문 끝에 가정폭력과 이혼 사건만 전문으로 다룬다는 변호사를 조용히 찾아가 비밀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다만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 서두르지 말고 아주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흔들리던 제 마음에 단단한 심지를 박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며느리가 홧김에 친정으로 도망쳤다며 곧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건너 들려왔어요. 그 뻔뻔함이 오히려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원문에 며칠간 사정이 있어 쉰다는 안내를 붙여두고 밤을 새워가며 명의당이라는 기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 현황, 그리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 감춰진 진짜 평판까지 저는 하나하나 실을 풀듯 조사해 나갔습니다. 20년간 화원을 꾸리며 튀어둔 상인들과의 인연이 이럴 때 큰 힘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다 보니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명의당이 안으로는 직원들의 원성과 이런저런 잡음으로 골마 있다는 이야기가 슬며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 집안의 담벼락에 실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금이 간 자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제 목숨보다 아낀다는 그 가짜 명성과 사위가 누리는 그 알량한 재산까지
저는 뿌리째 뽑아낼 작정이었어요. 우리 딸이 잃어버린 3년의 세월을 반드시 그들의 것으로 되돌려 받아내겠다고. 저는 어둠이 내린 화원에 홀로 앉아 피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저는 안방에서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잠든 그 얼굴을 보니 다시금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났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저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고 긴 싸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몇 날 며칠 촘촘히 준비한 이혼 소장과 거액의 위자료 청구서가 마침내 명의당으로 송달되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 오만하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어요. 방송에서 온화한 미소를 팔던 명인의 며느리 학대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사돈은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화원에 앉아 시든 꽃대를 다듬으며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소장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원 앞에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서더니 기사가 뒷문을 열자 사돈이 꼿꼿한 자세로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화려한 차와 사돈에게로 쏠렸어요. 지나가던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옆집 미용실 원장도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흘끔거렸습니다. 사돈은 값비싼 정장을 빼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제 안방에 들어서듯 좁은 화원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와 흙냄새와 꽃냄새가 배어있던 제 가게가 순식간에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부인, 우리 이렇게 얼굴 붉히지 맙시다. 다 큰 어른들끼리 뭐하는 짓이에요. 사돈은 나긋한 목소리로 운을 떼더니 손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진열대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빳빳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위자료로 이 정도면 차고 넘칠 겁니다. 촌스럽게 법정이니 뭐니 소란 피우지 말고 이쯤에서 조용히 합의합시다. 서로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이었어요. 제 딸이 3년간 흘린 피와 눈물의 값을 저 여자는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어 사돈이 빤히 보는 앞에서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조각들을 사돈의 얼굴을 향해 흩뿌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나비처럼 흩날려 사돈의 어깨와 진주 목걸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당신이 감방 갈 때 쓸 변호사나 알아보시구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순간 사돈의 얼굴에서 그 우아한 가면이 스르르 벗겨졌어요. 곱게 다스리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근본 없는 것이 감히. 내가 이 바닥 상호회장이야. 마음만 먹으면 이깟 꽃집 하나 말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사돈은 낮게 으르렁거리고는 구두굽으로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짓밟으며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 구둣발 소리가 어찌나 매섭던지 가게 안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두 주먹을 꽉 그어쥐며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돈의 협박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지역 예식장과 큰 행사장에 들어가기로 계약했던 화환 주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예식장 실장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위에서 저희 화원과는 거래를 끊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 한 통의 전화 뒤로 예약 장부에 빼곡하던 주문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워져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정성껏 키운 꽃들이 팔리지 못한 채 하나둘 시들어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며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무력감에 잠시 휘청였습니다. 20해를 버텨온 가게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에는 건물주까지 곤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 내가 이런 말하기 참 못하네. 그런데 사돈댁하고 크게 척을 졌다며. 나도 이 바닥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 이번 계약 끝나면 가게를 좀 비워줘야겠어. 20년을 지켜온 이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화원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어둠을 응시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지연이가 그날 밤 제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소송 안 할래. 결국 나 하나 때문에 엄마 화원까지, 엄마 평생까지 다 잃게 생겼잖아. 내가 그냥 다 덮었을게. 제발. 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제 앞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히려 제 안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딸이 저렇게 무너지는 꼴을 보려고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딸의 두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잘 들어. 잡초는 아무리 밟혀도 죽지 않는 법이야. 엄마는 이런 걸로 절대 안 무너져. 그러니 넌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엄마 등 뒤에서 앞만 보고 걸어와.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흔들림 없는 확신에 딸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이튿날부터 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화환이 막히면 다른 동네를 뚫으면 그만이었어요. 저는 낡은 트럭에 손수 만든 화환을 싣고 인근 도시의 장례식장과 행사장을 새벽부터 밤까지 돌았습니다. 무거운 화환을 혼자 싣고 내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낯선 길을 헤매다 엉뚱한 곳에서 한참을 돌기도 했어요. 생면부지의 상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다음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아 제 화환의 정성을 알아본 곳들에서 하나둘 새로운 거래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얼굴은 새까맣게 탔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그러자 적들은 더욱 졸렬해졌습니다. 화원 앞에 낯선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가 하면 딸이 병원 상담을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 뒤를 밟았어요. 한 번은 트럭으로 화환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한참을 제 뒤를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비열한 감시에 이가 갈렸지만 무섭기보다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 늙은 꽃집 안악 하나를 저렇게까지 감시하고 겁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 그만큼 궁지에 몰려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10시가 넘은 시각, 화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뜻밖에도 사위였어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따로 집을 얻겠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평생 책임질 테니 제발 이 소송만은 거둬주세요. 사위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뻔뻔한 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짓밟히는 걸 이어폰을 끼고 태연히 방관하던 그 옆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뽑아둔 유흥업소 영수증 사진 한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딸이 매 맞는 그 시각에 자넨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이러고도 책임 운운이 나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흘리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그 알량한 거짓 눈물의 미천이 그렇게 순식간에 드러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소금 한 줌을 가져와 그의 등 뒤로 뿌리며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2번 다시 이 문턱 넘을 생각 말게. 다음에 볼 곳은 법정이야. 문을 닫아 걸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도 두렵기는커녕 심장이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가 제 발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급소를 찔려 다급해졌다는 뜻이었어요. 적들이 저리 몸부림칠수록 그들이 제풀에 두는 자충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하며 반드시 다가올 반격의 순간을 조용히 벼렸습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배달 주문도 없어 일찌감치 문을 닫고 홀로 남아 팔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꽃들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타 도시를 돌다 온 터라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마음마저 눅눅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든 국화다발을 신문지에 싸던 무렵 누군가 화원의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이 늦은 시각에 누굴까 싶어 문을 열자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은 낯선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그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인 채 손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저 명의당 주방에서 포장 조장으로 일하는 오가라고 합니다. 사장님께 꼭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명의당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혹시 사돈이 보낸 사람인가 싶어 경계심부터 앞섰어요. 하지만 그이의 눈빛의 서린 물기와 떨리는 목소리에는 저를 해치려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이를 안으로 들이고 마른 수건 한 장을 건넸어요. 오 여사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지연이가 사돈에게 심하게 맞아 응급실에 실려간 날 병원 밖 주차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제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두고두고 잊히질 않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가난이 죄라서 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지켰거든요. 사장님을 보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오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품에 소중히 안고 온 검은 봉지를 제 앞에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봉지를 묶은 매듭을 푸는 그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본 순간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반으로 뚝 부러진 나무 주걱과 여기저기 그을린 자국이며 시커먼 기름때가 밴 낡은 앞치마였어요. 오래 빨지도 못한 채 구겨져 있던 그 앞치마는 두말할 것 없이 제 딸 지연이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지연 씨를 때릴 때 부러뜨린 주걱이에요. 앞치마는 그날 사모님이 지연 씨를 달군 펜 쪽으로 떠밀면서
이렇게 그을리고 찢긴 거고요. 사모님이 얼른 갖다 버리라고 하시는 걸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앞치마를 쓸어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딸이 그 주방에서 대체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가 그 낡은 물건들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앞치마 끈은 누군가 잡아채기라도 한 듯 뜯겨 있었고 부러진 주걱의 단면은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겨우 삼켰어요. 오 여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톱만 한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마저 꺼내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지연 씨가 주방에서 쓰러지거나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에요. 날짜가 다 남아있으니 틀림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오 여사의 두 손을 붙잡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의 일에 제 밥줄까지 걸고 나서준 그 용기가 빗물에 젖은 그이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오 여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여준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하는데 명의당 창고 안에서 직원들이 값싼 중국산 묵은 재료를 국산 포대에 몰래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직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치 늘 해오던 일인 양 태연하게 포대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요. 명인이니 전통이니 하며 방송에 나가 큰 소리치지만 뒤로는 몇 년째 이렇게 손님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거예요. 저도 명색이 사람인데 양심이 있지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며느리 학대를 넘어 명의당을 믿고 그 한과를 사먹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으니까요. 저 우아한 가면 뒤에 이토록 시커멓게 썩은 뿌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미는 분노와 동시에 묘한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겠다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확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빗속으로 나서는 오 여사에게 제 우산을 억지로 들려보냈습니다. 한사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는 그이의 등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생판 남인 우리 모녀를 위해 제 밥줄까지 걸고 나서준 그 뒷모습이 빗줄기 속에서도 어찌나 크고 따뜻해 보이던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외로운 싸움이 더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오 여사의 주선으로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의 낡은 카페에서 명의당 마케팅 부서의 정 과장이라는 젊은 사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몇 번이나 창밖을 살피며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위의 무능함과 사돈의 위선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었어요. 커피가 다 식어가도록 그는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나직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잘나가는 꽃송이 한가요. 그거 사실은 전부 지연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밤새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도안을 그리던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이사님이 그러니까 지연 씨 남편이 그걸 통째로 자기 기획안으로 둔갑시켜 위에 올렸죠.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서 정 과장은 낡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손수 그린 스케치북 원본과 사위가 그것을 자기 공으로 가로챈 산에 결제 문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딸의 재능을 훔쳐간 그 명백한 증거가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결혼 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안을 그리던 딸의 환한 얼굴이 떠올라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오 여사님이 법정에 나가본 대로 다 증언하겠습니다. 회사가 저지른 짓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정 과장의 그 담담한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 참아온 분노와 결심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무모하게만 보이던 이 늙은 꽃집 안악의 싸움에 든든한 우군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혼자 짊어진 줄로만 알았던 짐을 이제는 여럿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신변이 회사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만나는 장소와 시각을 매번 바꾸고 연락도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백발의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서류를 받아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눈을 빛내며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겠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 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제 편이 있다는 것을, 저를 가엾게 여겨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오래도록 딸을 짓눌러온 그 두꺼운 피의 의식의 껍질에 마침내 실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늘 바닥만 향하던 딸의 시선이 그날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엄마, 나도 재판에 나갈래. 이제 숨지 않고 내 입으로 다 말할 거야.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 그 말을 하는 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겁먹은 초식동물 같던 그 눈빛에 오랜만에 옛날의 총기가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떨리지만 또렷한 딸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완벽하고 흠 하나 없어 보이던 명의 일가가 안에서는 이미 직원들의 원성과 감춰진 비리로 골물대로 골마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조용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반격의 칼끝을 저들의 심장 한복판을 향해 똑바로 겨눌 때가 온 것입니다. 본격적인 재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궁지에 몰린 사돈 측이 마침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의 언론 대응팀을 사서 여론이라는 무기로 우리 모녀를 짓밟으려 든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겨룰 자신이 없으니 뒤로 돌아가 진흙탕 싸움을 걸어온 셈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역 정보지와 주부들이 드나드는 인터넷 카페에 낯 뜨거운 허위 소문이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한과 명인의 며느리가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해놓고 시댁 재산을 노려 M1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럴싸하게 짜맞춘 그 이야기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 지옥에서 얻은 마음의 병을 저들은 도리어 딸을 찌르는 칼로 되돌려 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성껏 받아둔 그 소견서마저 저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쩍 늘었고 인터넷에는 딸을 향한 험담 댓글이 하루가 다르게 줄줄이 달렸어요. 오랜 단골이던 이웃들조차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으로 흘끔거리는 것이 이 악의적인 소문이 얼마나 독하게 번지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제 손전화로 본 지연이가 그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겨우 아물어가던 상처가 한순간에 다시 지지겨진 것이지요. 엄마, 사람들이 다 나를 미친 여자라고,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저는 발작하듯 떠는 딸을 와락 끌어안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심장이 새가슴처럼 방망이질 치는 것이 제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여기서 딸을 놓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두려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 비열한 여론전을 단숨에 뒤엎을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서늘하게 스쳤어요. 사돈처럼 저리 악랄한 인간이 과연 제 며느리를 이번에 처음으로 저 지경까지 몰아붙였을까? 프라이팬을 달고 사람을 지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 손속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일 리 없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잔혹함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희생자가 있을 터였어요. 저는 곧장 오 여사를 찾아가 사위 민우의 지난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며 눈치를 살피던 오 여사가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사실은요. 이사님이 지연 씨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소희 씨라고 전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사모님한테 똑같이 시달리다가 결국 도망치듯 이혼하고 자취를 감췄답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위라는 작자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조차 감쪽같이 숨기고 제 딸과 혼인을 했다는 것에 새삼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어요. 대체 저 집안은 얼마나 많은 여인의 삶을 짓밟아 온 것일까요? 저는 그 길로 흥신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애타는 수소문 끝에 저는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조그만 떡집을 하며 숨죽여 사는 전처 소희를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 여인 하나를 찾겠다고 저는 낯선 도시의 골목골목을 몇 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떡집을 찾아갔을 때 소희는 최명희와 박민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어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가게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저를 향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 겁에 질린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억지로 증언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 역시 우리 지연이처럼,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그 지옥을 견뎌낸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저는 조급한 마음을 접고 옛사람들이 인재를 얻으려 삶고 초려하던 그 정성으로 소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 떡집 앞을 찾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가게 앞을 깨끗이 비질해주고 제가 직접 키운 탐스러운 꽃 한 다발을 문 앞에 살포시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갓 삶은 옥수수를, 또 어떤 날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문고리에 걸어두기도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소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커튼 사이로 저를 몰래 내다보는 그 시선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운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이어갔어요. 저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으려면 다그침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열흘 남짓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떡집 문이 어느 아침 마침내 스르르 열렸습니다. 소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가게 안쪽 방에서 따뜻한 식혜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그녀는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세월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식혜 그릇을 감싼 채 내내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을 쓸어주시는 걸 커튼 뒤에서 다 지켜봤어요. 저 같은 사람 하나 구하려고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싶으니까 꽁꽁 얼었던 마음이 자꾸 녹더라고요. 지연 씨는 지연 씨만큼은 저처럼 평생 도망치고 숨어 살게 두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러고는 소희가 가게 안쪽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과거 사돈에게 맞고 병원에서 떼어둔 상에 진단서 여러 장과 함께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그것은 명의당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빼곡히 적힌 수십 년 묵은 비밀 장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펼쳐든 저는 그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명의당이 이름을 얻기 시작하던 그 옛날부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묵은 쌀과 갓산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온 사기 공정의 내역이 날짜와 물량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느 해에 얼마어치의 재료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 파렴치한 셈이 촘촘한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넘겨준 지금의 포대갈이 영상과 소희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 오래된 장부가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어요. 명의당의 죄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대를 이어 저질러온 상습적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마침내 완벽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소희는 언젠가 복수하려 이 폭탄을 모아두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차마 터뜨리지 못하고 여태 숨겨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무거운 짐을 저에게 흔쾌히 넘기며 자신도 재판정에 나가 사돈의 그 지긋지긋한 상습성을 낱낱이 폭로하겠노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오래 도망치기만 하던 그녀가 마침내 맞서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저는 그 여인 두 손을 꼭 잡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다독여 주었어요. 돌아오는 늦은 밤 기차 안 저는 캄캄한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그 낡은 장부가 청금 바위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 얇은 종이 뭉치 하나가 저 거대하고 화려한 명의당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니 묘한 전율이 덩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 우아한 가면과 가짜 명성이 그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던 사위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릴 그날을 떠올리자 저는 심장이 서늘하고도 묵직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쐐기를 박을 마지막 무기가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남은 것은 저들이 도망칠 수 없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터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가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옆에서 긴장으로 손을 떠는 딸 지연이의 손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았어요. 지난 몇 달간 이를 악물고 준비해온 이 싸움의 승부처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저는 딸에게 나직이 일러두었어요. 지연아, 무슨 소리를 듣든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오늘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저들이 심판받는 날이니까. 법정 문을 밀고 들어서는 제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오래전에 차가운 각오로 굳어 있었으니까요. 넓은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사돈과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빼입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뒤에 거느린 그들은 우리 모녀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어요. 사돈은 손에 든 비단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리며 마치 벌레라도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저 오만한 얼굴들이 오늘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속으로 조용히 헤아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정신과 소견서를 높이 치켜들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진실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이 진단서를 보십시오. 원고 측 딸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몸의 상처들은 모두 본인이 스스로 낸 자해의 흔적일 뿐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을 지키려 정성껏 모아둔 그 소견서가 저들의 입에서 도리어 딸을 찌르는 칼로 둔갑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궤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옆에 앉은 지연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저는 그 손을 더욱 힘주어 잡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견뎌라. 곧 저들이 벌벌 떨 차례가 온다. 이어 사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그럴듯한 거짓 눈물을 짜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정신질환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남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사위를 동정하는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 뻔뻔한 연기에 사람들이 하나둘 넘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주먹을 꽉 끌어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거짓의 탈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참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판을 통째로 뒤집을 우리의 차례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측 첫 증인으로 오 여사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고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명의당 주방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몇 년을 그 주방에서 일하며 지켜본 일들이 하나하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어요. 이윽고 오 여사는 미리 제출한 증거물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저기 그을리고 찢긴 지연이의 낡은 앞치마와 반으로 뚝 부러진 나무 주걱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지연 씨를 달군 펜 쪽으로 떠밀고 이 주걱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 그을린 앞치마와 부러진 주걱이 바로 그날의 증거입니다. 자해라니요. 어느 세상에 스스로 등짝을 저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답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조금 전까지 사위를 동정하던 방청석이 이번에는 사돈을 향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걷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어 정 과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커다란 화면에 사위의 사내 결제 문서를 띄웠어요. 지연이가 밤새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린 꽃송이 한과 도안을 사위가 자기 기획안으로 감쪽같이 둔갑시킨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화면에는 딸이 손수 그린 스케치와 사위가 베껴 올린 기획안이 나란히 떠올라 누가 봐도 판박이었어요. 이어 그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내가 매를 맞고 신음하던 바로 그 시각들에 사위가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뿌린 결제 내역들이었어요. 이사님은 지연 씨의 재능을 통째로 훔쳐 자기 공으로 삼았고
아내가 집에서 고통받는 시간에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사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다 오해라고 횡설수설하며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넥타이를 연신 잡아당기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꼴이 그동안의 뻔뻔함과는 딴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법정 뒷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어요. 사위의 전처 소희였습니다. 소희를 알아본 순간 사돈과 사위의 얼굴이 마치 한밤중에 귀신이라도 마주친 듯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어라 다급히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의 엄중한 제지에 억지로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색이 된 얼굴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승부의 추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증인석에 오른 소희는 자신이 과거 사돈에게 맞고 병원에서 떼어둔 상에 진단서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돈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저 사람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지금 지연 씨가 겪은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맞고 또 맞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되풀이되고 또 철저히 계획된 상습적이고 잔인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그때도 지금처럼 이어폰을 낀 채 모른 척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두 피해자가 나란히 서서 퍼붓는 증언과 증거 앞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고용된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할 말을 잃고 서류만 부산하게 뒤적였어요. 완벽해 보이던 저들의 방어막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지난 몇 달간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궁지에 완전히 몰린 사돈은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켜온 우아한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지며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새된 목소리로 악을 썼어요. 내 돈 보고 기어들어온 주제에 이 근본도 없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나를 물어뜯어.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에서 그토록 온화하게 웃던 전통함과 명인의 실체가 그 한마디로 온 법정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이지요.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정숙을 명하며 경고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그 추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청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3년간 늘 바닥만 향하던 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리던 그 어깨는 어느새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딸은 사돈과 사위를 정면으로 마주본 채 지난 세월의 고통을 모두 딛고 일어선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서 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당신들의 그 역겨운 거짓 명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습니다. 더는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오롯한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그 눈부신 모습을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여름에도 긴 소매로 상처를 감추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던 겁먹은 초식동물 같던 제 딸이 마침내 두려움에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세상 앞에 당당히 홀로 선 것입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질책이 피고석을 향해 연이어 내리꽂혔고 법정 안은 가해자들의 비로한 변명이 철저히 짓밟히는 완벽한 승리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혼이 나간 표정으로 벽에 기대선 사돈과 그 옆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은 사위가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명품 정장을 빼입고 우리를 비웃던 그들의 초라한 몰골이 저는 조금도 가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곁을 지나치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귓가에 조용하지만 얼음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어요. 오늘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 이 법정 밖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딸과 함께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제 손안에는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한 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 다시 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판사의 입만 바라보았어요. 판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방조 책임과 시어머니의 가혹한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딸 지연이에게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령했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 앉은 딸이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이겼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사도는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상해 혐의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방송에서 그토록 우아하게 웃던 전통한과 명인이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법정 구속되어 끌려나가는 그 굴욕적인 모습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도는 마지막까지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복수심보다는 서늘한 후련함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법정의 승리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딸 하나만 짓밟은 것이 아니라 명의당을 믿어온 온 국민을 수십 년간 속여왔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덮어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딸의 원한을 갚는 것으로 그친다면 명절마다 그 한과를 사서 부모님 상에 올렸을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저는 소희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 낡은 비밀 장부와 오 여사가 찍어둔 지금의 포대가리 영상을 하나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맞물린 그 자료는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어요. 저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 자료를 이름난 탐사보도 방송사와 식약처에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의 거짓을 온 세상이 심판할 차례였어요.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명의당의 끔찍한 위생 실태와 대국민 사기극이 저녁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했어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묵은 쌀과 값싼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그 파렴치한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자 배신감에 치를 떤 소비자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명의당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삽시간에 번졌고 본사 앞에는 성난 사람들의 항의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그 집 한과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 이름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돈이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그 전통항과 명인이라는 타이틀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명의당은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산더미 같은 반품 사태를 한꺼번에 맞으며 끝내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어요. 3대를 이어온 그 화려한 기업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으며 오래도록 가슴에 얹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획이사 자리에서 쫓겨나고 막대한 빚더미까지 떠안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위는 이제 밤거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막리를 전전하며 폐인처럼 살아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아내가 매를 맞는 동안 이어폰을 끼고 태연히 웃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의 차 운전대다 잡으며 새벽 찬바람 속에 밤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던 그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밥벌이의 고단함을 맛보게 된 셈이었어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우리 골목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다 이웃들의 매서운 눈총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딱히 통쾌하지도 가엾지도 않았어요.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새삼 조용히 되새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를 짓밟으려던 자들은 하나같이 제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복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어지럽던 사태가 잔잔히 가라앉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동안 받은 위자료를 미천 삼아 제 화원 바로 옆 한편을 곱게 개조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밤새워 갈고 닦았으나 억울하게 빼앗겼던 그 레시피로 자그마한 퓨전 전통 다가점을 열었습니다. 딸이 직접 지은 그 가게의 이름은 향기로운 사연이었어요. 간판을 올려다보며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이름처럼 좋은 사연만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 지난 일들은 다 지나간 향기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말을 하는 딸의 얼굴이 어찌나 맑고 환하던지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실력과 정성으로 빚어낸 딸의 오색 다가들은 맛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곱디고 온 그 색과 은은한 단맛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향기로운 사연은 금세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물로 자리를 잡았어요. 주말이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맛보기 어려울 만큼 문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한때 남의 이름 뒤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던 딸의 재능이 마침내 온전히 제 몫으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더욱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몹쓸 집안에서 억울하게 상처받고 쫓겨났던 오여사와 소희도 딸의 다과점과 제 화원으로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오여사는 야무진 솜씨로 다과 포장을 도맡았고 소희는 오랜 세월 익힌 손맛으로 정성껏 떡을 빚었어요. 어느 날 앞치마를 두른 소희가 갓 쪄낸 떡을 건네며 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고 사네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그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여 따뜻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입에 올리지 않고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로가 되었어요. 가게를 여는 날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화원에서 풍겨나오는 싱그러운 백합 향기와 딸의 다가점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조청 냄새가 거리에서 정답게 어우러졌어요. 두 가게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적막하던 골목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한때 사돈의 힘에 눌려 등을 돌렸던 이웃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화분을 안고 찾아와 주었어요. 화환 거래를 끊었던 예식장 실장까지 미안한 얼굴로 찾아와 다시 거래를 트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난 일을 굳이 들추지 않고 그저 껄껄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아 주었어요. 미움을 오래 품고 사는 것만큼 제 마음을 갉아먹는 일도 없다는 것을 그 모진 세월을 지나며 저는 배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한 것은 딸의 모습이었어요. 한여름에도 목 끝까지 단추를 채운 긴 소매로 꽁꽁 감추던 그 화상 흉터를 지연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사한 짧은 소매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딸이 카운터 너머로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수 만든 다과를 건네고 있었어요. 드러난 팔뚝의 그 흉터마저 이제는 지난 세월을 이겨낸 훈장처럼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가위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웅크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눈을 맞추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화원 문가에 서서 멀찍이 바라보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췄습니다.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저에게는 활짝 웃는 딸의 그 얼굴이 가장 곱고 향기로웠어요. 다가점 계산대 한쪽 벽에는 책 넓은 모자 하나가 예쁜 액자 옆에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제가 딸네 집에 깜빡 두고 왔다가 다시 가지러 가는 바람에 지옥 같던 그 집에서 딸을 구해낼 수 있게 이끌어준 그 모자였어요. 낡고 볼품 없어졌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모자의 사연을 물을 때마다 지연이는 이제 웃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어요. 저 모자가 우리 엄마가 저를 구하러 온 부적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모자의 해진 챙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날 그 모자를 신발장에 두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다시 그 집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어쩌면 하늘이 딸을 살리라고 저에게 그 모자를 입게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어요.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어미는 그 어떤 악당보다도 치밀하고 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화창한 봄바람이 불어와 화원 앞에 내놓은 꽃들의 여린 꽃잎을 기분 좋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딸의 맑은 웃음소리와 달큰한 조청 향기가 그 바람에 실려 골목 가득 향기롭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따스한 봄볕 아래 서서 딸과 오여사와 소희가 함께 웃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어요. 거짓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이 피어난 우리의 진짜 향기로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책은 담은 명나라의 선비 홍자성이 남긴 지혜의 글모음입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큰 솜씨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으니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도리어 졸렬함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안사도는 남의 재능을 훔치고 온갖 술수로 거진 명성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결국 그 얄팍한 잔재주가 제 발등을 찍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지요. 반면 요란한 재주 하나 없이 그저 진심과 정성으로 묵묵히 버텨낸 우리 어머니는
끝내 꺾이지 않고 진짜 향기를 피워냈습니다. 살다 보면 요란한 장깨보다 우직한 정성이 훨씬 더 멀리 가는 법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제풀에 무너지지만 참된 마음으로 지어 올린 것은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를 남기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진짜 향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